네, 그러면은 코스 3 데이터 사이언스 메소돌로지 첫 번째 윅 1 주제가 From Problem to Approach and From Requirement to Collection인데 어떤 이제 문제를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문제를 의뢰를 받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이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 사실은 이 내용은 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무슨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어, 일반 다른 전산 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도 다 똑같이 이렇게 접근하는 그야말로 업무 분석 단계죠. 그래서 어떤 이제 리퀘어먼트가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 이 코스가 좀 고약한 게 보시면서 아마 굉장히 좀 그 애를 먹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그 이 코스에서는 IBM이 제가 볼 때 IBM이 의료 분야에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IBM 왓슨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지금 뭐 우리나라 어디 뭐 병원들의 종합병원에 막 도입이 돼서 뭐 진단에 사용되고 뭐 이런 얘기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IBM 인공지능이 아마 의료 분야에 좀 강점이 있어서 의료 쪽의 예를 코스의 어떤 이제 테마로 잡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의료 용어도 많이 나오고 처음 보는 그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그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의료 용어 때문에 이제 처음에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또 희한하게 코스에서는 의료 사례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저 노트북 가갖고 실제로 이제 그 샘플을 보여주는 거는 엉뚱하게 또 음식 가지고 이제 그 보여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뭐 다 동시에 이제 그 폭넓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헷갈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질문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 이제 뭐 어떤 리퀘어먼트냐라는 거를 파악하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툴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게 이제 우리도 질문하지만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주어지겠죠. 이러한 것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여기 디스크립티브 그다음에 다이어그노스틱, 프리딕티브, 프리스크립티브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론이 나옵니다. 어떤 그 여기 다 통계학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서술적인 우리가 이제 모델 사실 모델이란 말은 뭐 통계학에서 나왔지만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그 이제 기계를 훈련시켜서 어떤 그 이제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그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그걸 이제 이렇게 훈련된 그 결과물을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뒤에 제가 그래서 다시 좀 알기 쉽게 했어요.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닌데 어쨌든 서술적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진단적 모델, 뭐 다이너스틱, 그다음에 뭐 프리딕티브 모델에서 예측적 모델, 뭐 프리스크립티브 모델 해갖고 뭐 분석적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기존에 디스크립티브하고 다이너스틱은 기존에 우리가 그 경영진한테 MIS 보고하고 이번 달에 뭐 이렇게 디폴트가 났고요. 뭐 이번 달에 이렇게 뭐 콜이 많이 들어왔고요. 뭐 이런 그 MIS 뽑아서 보고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리딕티브 모델은 우리가 머신러닝을 시켜서 이제 예측하는 거죠. 이게 뭐 이 사람이 암이다, 암이 아니다. 뭐 재입원 할 거냐, 재입원 안 할 확률이 많다. 뭐 한국 음식이냐, 한국 음식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시킨 것 그런 게 프리딕티브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프리스크립티브는 뒤에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뭐 이건 뭐 우리 강화학습 관련된 겁니다. 그 저기 자동 자율주행차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통계학적으로 볼 때 이 네 가지 종류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거를 택할 거냐 우리가 여기 보면 뭐 저기 뭐 어떤 액션에 대한 probability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확률이 몇 프로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우렬성 무슨 뭐 심장 질환 환자 예를 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퇴원했는데 30일 내에 다시 입원할 확률이 몇 프로야? 이런 걸 이제 프리딕티브 모델에서는 만약에 이게 그 확률을 물어보는 거면 프리딕티브 모델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 퀘스천이 이게 관계가 뭐야? 예를 들어서 뭐 이,
어떤 그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일 거 줄 것 같으면 디스크립티브 모델로 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예스냐 노냐, 이 사람 암이냐 아니냐, 뭐 개냐 고양이냐, 뭐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해야 된다는 건데, 분류 모델이죠. 뒤에 거기에 맞는 그 머신러닝의 모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했으니까 뒤에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파악을 해서 이게 어떤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판단하는 단계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디시전 트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그 머신러닝 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의료 쪽의 문제니까,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고 30일 이내에 재입원할 확률이 몇 프로야? 이 사람 어떤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의사가 물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 사람이 30일 내에 재입원할 확률이 한 70%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프리딕티브한 아웃컴을 필요로 해서 이제 그 프리딕티브 모델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의 그 특징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맨 뒤에 보면 네 번째 easy to understand 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실은 그 뒤에 다시 제가 또 정리는 했습니다. 그 머신러닝의 모델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화이트 박스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블랙 박스 모델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머신러닝의 그 기법들은 블랙 박스예요. 우리가 기계 안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라고 예측은 했는데 잘 맞아요. 예측도 잘 맞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측을 했는지 사실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내서 기계가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그 결과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테크니션이니까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경영층 또는 레귤레이터, 고객 이런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병원 같은데, 그리고 은행, 금융기관에서는 디시전 트리 모델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설명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모델이에요. 여기 이 디시전 트리를 쭉 하다 보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람이, 고객이 물어보겠죠. 내가 왜 신용카드가 내가 왜 리젝됐어?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신은 일단 미혼이고, 여기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도가 뭐보다 낮고, 그 다음에 뭐 재산 상태가, 부채 상태가 뭐 어쩌고, 이러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일반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이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더 정확하긴 한데 설명을 못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퀘어먼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컬렉션 하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컬렉션 할 거냐, 그거는 일반 우리가 지금 꼭 데이터 사이언스 아니더라도 어떤 통계학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는 그 방식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그 데이터를 모을 때 이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로 합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원 레코드 퍼 페이션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로 우리한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질문을 한 것이, 이 사람이, 이 환자가 퇴원하는데 30일 이내에 재입원할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그 환자 단위로 이 환자에 대한 모든 우리가 이제 그 피처라고 해요. 피처. 이 사람이 몇 살이고, 또 어떤 다른 합병증이 있고, 뭐 언제 입원했었고, 과거 현재 나이가 몇이고, 또는 어떤 약을 복용했었고, 어떤 이런 등등등등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서 특정 환자 하나당 하나의 레코드로 쫙 나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머신러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가 다른 이제 분석 설계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그걸 특성별로 테이블을 쪼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꾸로 여기 머신러닝을 할 때는 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하나로 합쳐서 한 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뭐 다양한 소스에서 이제 모아야 되겠고 중복 데이터도 다 제거해야 되겠고 이런 이제 작업이 따르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머징 데이터.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그 환자가 뭐 다른 그 지금 여기 우리 심장병 심장과 말고 무슨 뭐 비만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고혈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 이제 진단한 그런 기록이 있으면 그거 다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면 그 보험회사에서 그걸 요구했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받은 보험 기록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다 모아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의 레코드로 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랬지만 어떤 그런 기법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그걸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디시전 트리를 선택을 했는데 우리 강의에서는 우선 제가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첫날 간단하게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좀 언급이 있었는데 머신러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세 가지로 큰 카테고리를 나눠요. 사실은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것까지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러니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우리가 그 데이터의 레이블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정답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블, 즉 정답이죠. 그 정답을 뺀 데이터만을 기계가 보고 학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그 내도록 아웃컴을 내도록 그렇게 이제 그 훈련시키는 거고 언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은 우리도 답을 몰라요. 그냥 기계한테 데이터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특성별로 주로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룹핑하고 그런 이제 작업을 시키는 것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뭐 알파고나 그 자율주행차 지금 그게 이제 사실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분야인데 일단 우리 스코프에서는 벗어나니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통적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크게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밑에 있는 딥러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머신러닝의 그 이론 자체는 수십 년 벌써 뭐 한 반세기에 걸친 그 수학적인 그 이론은 다 정립이 된 내용들인데 계속 뭐 그때 제가 기억날지 모르지만 한 두 번의 겨울을 겪었죠. 그 머신러닝이 침체기를 지나서 갑자기 크게 개화하게 된 이유는 GPU, 그 엔비디아가 주로 많이 만들어내는 GPU의 개발로 인해서 계산 성능이 획기적으로 빨라졌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생겨서 사실은 이 머신러닝을 보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어린애도 그냥 척 보면 뭐 고양이 한번 보여주면 그 다음에 딴 고양이를 보면 또 저것도 고양이네 하고 금방 아는데 머신러닝은 고양이 한번 인식시키려면 한 만 장의 사진을 가지고 훈련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무식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각광받기 시작한 건데 인공지능으로서 그 전통적인 머신러닝도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이 약간 말씀드렸지만 몇 안 되는 이 화이트 박스 모델이 있는데 그 디시전 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같이 어떤 그 금감원에서 뭐 레귤레이터가 와갖고 이 사람은 왜 어쨌냐 아니면 고객들이 뭐 설명을 요구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디시전 트리가 같은 이런 전통적인 기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그 모델인데요. 사실은 대부분이 블랙박스 모델이에요. 여기서 답이 나왔는데 물론 여기도 이제 왜 이런 답을 냈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뭐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 힘든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답을 냈기 때문에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화이트박스 모델은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디시전 트리라는 두 가지 모델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뭐 첫날
그에도 다 나왔었던 얘기인데 y는 ax 플러스 b 뭐 x 여기서 x1, xn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택 가격. 강남집 주택 가격은 기본으로 얼마 뭐 1억 원 하고 거기다가 x1이 방이 3개면은 뭐 가중치가 뭐 얼마쯤 되고 뭐 그다음에 욕실이 몇 개고 위치가 어디고 무슨 뭐 층수가 몇 층이고 뭐 아파트고 그런 게 이제 x1, x2에 대한 그 속성들입니다. 피처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대충 얼마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모델이 리니어고요. 여기 이제 허트 디지트 있죠. 심장 발작이 심장 질환이 일어날 확률은 담배를 피냐 여부 곱하기 0.08, AG 0.04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화이트 박스 모델이고 디시전 트리는 이제 이런 식의 그 내용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모았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프리 프로세싱인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머신러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때 데이터가 사실은 깔끔한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주로 그 코스의 그 IBM 강의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전체의 70% 내지는 90%가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하는 작업에서 다 소요가 된다. 데이터 모으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그리고 나머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머신러닝은 뭐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이 작업들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또 노가다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데이터를 우리가 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서 막 모았으니까 불필요한 데이터는 어떤 거고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꼭 중요한 데이터는 빈 데이터가 있으면 채워 넣어야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데이터를 이해해야 돼요. 뭐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여기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라고 이것도 다 결국 통계학에서 다 나온 얘기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니베리어트 스태티스틱스, 페어와이즈, 코릴레이션, 히스토그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건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냥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우리말로. 그래서 유니베리어 스태티스틱스는 우리말로 그냥 단변량 분석해서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고 뭐냐? 말은 처음 접하는 사람은 어려울 수 있지만 물론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다 기초적인 사항이겠지만요. 이거 말도 또 뭐 개개의 특성과 타겟 사이에 중요한 통계적 관계가 있는지를 계산하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어떤 집단을 우리 데이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이 우려성 심장 질환 환자가 퇴원 후에 입원할 확률이 몇 프로냐 이걸 하는 게 우리의 골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환자의 데이터를 모았는데 환자의 데이터를 보니까 성별이 남자가 몇 프로, 여자가 몇 프로더라, 55대 45더라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나이를 보니까 이 환자들의 나이가 25%는 뭐 몇 세, 뭐 25%는 몇 세, 뭐 25세 밑에는 뭐 몇 세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데이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자의 특성이. 그래서 그 환자의 특성 중에 그냥 단 하나만 보고 이게 뭐 몇 프로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그래서 그런 거를 간단하게 보는 게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바 차트, 파이 차트, 히스토그램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뭐 바 차트 같은 거 보면 파이 차트는 당연히 나이별로 몇 프로가 딱 이제 우리가 큰 원안에 구분되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실제로 회사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보고할 때. 그다음에 그 단변량 분석 중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프리퀀시 어떤 식으로 분산되어 있느냐라는 걸 분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니 말하는 평균 미디안, 모드 이런 것도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거예요. 평균 몇 살이더라. 그 다음에 중간값 미는 에버리지고 미디안은 딱 중간에 있는 값이죠. 왜 중간값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평균에만 예를 들면 100세 할아버지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이 60세 미치인데 100세 할아버지가 한 사람이 딱 끼는 바람에 갑자기
이 평균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 정확하게 데이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값을 딱 그 전체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하는 경우는 이제 환자들이죠. 그 환자들의 데이터에 딱 중간에 있는 값이 뭐냐?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균보다 그 값이 데이터를 더 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드는 최빈 값이라고 그래서 가장 그 빈번하게 나오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평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단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어리거나 아주 나이 먹은 사람들 때문에 평균 연령이 막 변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연령이 몇 살이냐?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게 또 그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다 통계학에서 전부 다 쓰이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분산이. 그래서 레인지는 뭐 아까 같은 뭐 18세부터 100세까지 있더라 이런 거고, 미니멈은 제일 어린 애가 18세인데 맥스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100세더라 이런 거 민 맥스. 근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표준 편차죠. 이거 사실 다 아실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요거는 간단하게 왜냐하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통계학을 조금이라도 좀 이제 하셨으면 뭐 다 아시고 못 하셨어도 이런 곡수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이게 왜 안 나와? 나오네. 이게 그 저희가 정규 분포라고 해서 요 가운데 딱 있는 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뮤라고도 하고 요 민이죠. 요게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환자로 치면은 환자들 전체의 그뭐 예를 들어 우리가 에이지라고 치면 뭐 에이지의 평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평균에서 떨어져 있느냐 요거를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그 사실은 이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평균이고 가운데 있는 게 뮤가 여기 그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편차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x1이면 x1 마이너스 뮤 이렇게 요게 이제 편차인데 요거를 이제 제곱을 해요. 요거를 갖다가 통계학에서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왜 제곱하느냐?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제 하는 거고 나중에 루트를 씌울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학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분산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전체 데이터의 전체 데이터가 m개라고 그러면 그걸 평균을 냅니다. 그리고 그걸 루트를 씌우면 그게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정의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그 플럭추에이션이 심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굉장히 이게 그 폭이 크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제각각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평균보다 제각각 다 퍼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작다 그럼 평균으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굳이 또 설명드리느냐, 이게 우리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은 너무나 이제 많이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머신러닝 하면서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수도 없이 이제 나올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해는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은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의 어떤 보면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변동성 지수라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크라고 그러잖아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 이게 전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변동성의 정의가 뭐냐, 리스크의 정의가 뭐냐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지만 대부분 이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머신러닝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니까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학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하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종합주가 지수가 이 뮤인데 이 변동성이라는 게 제가 이 시그마라고 표시를 해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 표준 편차가 변동성 아닙니까? 이게 커지면 플럭추에이션이 커지면 주식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제멋대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작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균이죠. 여기 평균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이동평균 갖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의 평균은 이동평균인데 그거 따라서 그대로 가니까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큰 거는 주가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쭉 가면 이게 이쪽 양 끝단이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 양쪽 끝단이라는 건 데이터가 한없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평균에서부터 굉장히 멀게. 그러면 이게 이상한 데이터들이거든요. 요 높이가 작을수록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주식시장은 이게 굉장히 패트해요. 이걸 우리가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패테일이라고 그래요. 통계학하는 분들이. 그래서 패테일이라는 게 뭐냐? 여기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기 요 높이는 요거는 지금 확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지점에 그 데이터가 여기서 주가면 주가 아니면은 뭐 병이 재발할 확률, 재입원할 확률 그 확률이 요 평균 부분이 제일 확률이 높은 확률이겠는데 양 끝단으로 갈수록 확률이 작아져야 되는데 굉장히 패테일이면은 확률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블랙스완이라고 그래갖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블랙스완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제 그런 게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은행의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좀 알아야 되고 앞으로 이 얘기는 머신러닝 하면서 굉장히 이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별량 분석이었고요.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처음으로 들어갔네. 그다음에 잘 듣고 있습니다. 이별량 분석이 있어요. 아까는 제가 뭐 나이면 나이, 무슨 뭐 성별 하나, 그 한 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에서 한 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이니까 수입이 얼마쯤 되더라 하는 이제 그런 거를 X, Y 축으로 놓고 하면 그게 이별량 분석이에요. 그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변수 두 개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되고요. 그다음 다별량 분석은 이제 세 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머신러닝은 다 다별량 분석입니다. 우리가 그 거기 보면 속성이 뭐 나이, 성별, 그다음에 무슨 수입, 거주지 또 뭐 등등등 무지무지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차원 그래프로 놓고 사실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는 2차원 평면에 3차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는 못 그리는데 사실은 그 어떤 수학적인 법칙이 이게 지금 여기 그 PC1, PC2, PC3가 이제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나이, 성별, 이건 뭐 수입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다양한 어쨌든 그 피처들이 다 이제 나름의 축을 다 갖고 있을 텐데 이렇게 3차원으로 하나 아까처럼 이 전 페이지에 2차원으로 하나 2차원으로 하나 수학적인 법칙이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수학이 대단하다는 거를 하시면 느낄 거고 그 다음에 그 아까 페어와이즈 코릴레이션 있잖아요. 그거는 페어와이즈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요거예요. 요게 이제 상관관계 그래프인데 상관관계 그래프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뭐냐면 여기서 그 행복도 여기서 이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이 대각선으로 가는 거는 같은 것들이에요. 자기가 자기 거. 그래서 그 한쪽 축에다가는 같은 이제 그 우리 피처들을 쭉 놓고 여기도 같은 피처를 놔요. 그래 놓고 이 두 개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해피니스 같으면 행복도는 둘 다 행복도니까 당연히 1이겠죠. 그 다음에 운동도 같이 운동이니까 1이고 같은 것들은 전부 1이 되는데 그 행복도와 운동의 관계를 보니까 이거 0.6의 관계가 있네.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한
해피니스의 0.6 정도가 예를 들어서 그 관계가 있더라. 근데 잠자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네. 이거는 행복도와 잠자는 거는 보니까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거 뭐 job satisfaction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업 만족도는 행복도하고 0.8의 관계가 있다. 거의 같이 움직이네. 그다음에 펫, 내가 뭐 애완동물을 키우면 행복도하고 6.5의 관계가 있네. 이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또 주식시장 잠깐 얘기했는데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고 삼성전자, 현대건설, 뭐 시티은행 이렇게 하겠죠. 삼성전자, 현대건설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건설은 관계가 전혀 없네. 삼성전자와 시티은행은 관계가 많네.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페어와이즈 코릴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어요. 데이터에서 그 평균도 보고 또 코릴레이션도 보고 또는 어떤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얼마나 평균값을 기준으로 많이 흩어져 있느냐, 평균값에 잘 모여 있느냐 이런 걸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데이터가 퀄리티가 굉장히 푸어해요. 이제 우리가 그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데이터가 뭔지 좀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데이터가 다 비어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어떤 환자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가 비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보면 에이지가 어떤 0세도 있고 100세도 있는데 999세도 있고 막 그렇게 들어 있어요. 뭐 이런 비일비재하죠.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이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뭐 평균도 내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하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J본이라는 게 정의가 뭐야?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 거예요. 뭐가 J본이야 도대체? 그래서 다시 이걸 디파인을 여기서는 그러면은 퇴원 기준으로 30일 이내 기간에 심근경색으로 J본 할 때를 J본이라고 보자라고 이제 다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그 피처라고 했잖아요. 피처라고 하는 게 뭐 나이 무슨 뭐 다른 병이 있느냐 뭐 남자냐 여자냐 이런 이제 그 특징 그 데이터의 특징들인데 어떻게 그거를 그럼 우리가 추출해낼 거냐 그리고 불필요한 걸 또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버릴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 만들어주면 머신러닝이 순조롭게 될 거고 데이터가 그 옛날에 그 전산에 들어갔던 게 뭐 garbage in, garbage out 라고 했어요.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머신러닝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도메인의 분야, 도메인이라고 이제 많이 들으실 텐데 전문 분야예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어떤 특정 필드를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도메인 난리지를 해서 이 분야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중요해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야 시간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오전 오후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뭐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내는데 중요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처 셀렉션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거는 또 하면서 그래서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그 특징들을 상단으로 보냅니다. 그 머신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원 감수라는 게 있어요.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그 3차원 이렇게 그림 그려줬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50개 그 중요한 피처가 50개가 있으면은 50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사한 것들을 통합해서 차원을 감소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 이제 cost of dimensionality라는 그 용어를 제가 그냥 지금은 뭐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알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 차원의 저주라고 그래요.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건데 너무 피처가 많으면은 사실은 훈련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피처가 많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X, Y, Z 축 그 보여드렸듯이 그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축들이 그 피처 개수만큼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광범위한 넓은 그 스페이스가 된다고 그래요. 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래서 그렇게 스페이스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은 거기에 데이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 차원들을 다 살려서 예를 들어서 피처가 100개예요. 100개를 피처를 했는데 데이터를 100개 100개 우리가 확보를 못했다. 그러면은 한 100리마다 데이터가 하나씩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개 데이터밖에 없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뭐 한 50개 이내로 줄여서 그래도 뭐 한 50리에 뭐 한 2개씩은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훈련이 되는 거고 어떤 이제 기계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100개 정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뭐 데이터를 한 10,000개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나중에 이제 실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클린징을 하느냐? 여기 보면은 미싱 데이터에서 만약에 중요한 피처가 아니에요. 이름.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이 어쨌든 그 제이본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비었다? 이거 이름 필드는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나이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거는 평균 나이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집어넣을까 아니면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야죠. 바로 직전 값을 넣을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플리케이트가 된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없애버리고 여기 보면 여기서 캐나다하고 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쭉 봐서 그러면 캔 CA 캐나다는 다 똑같으니까 이거를 뒤에 그 예제도 노트북에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이제 그런 걸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제 공통적인 작업은 강화는 자동화해라.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면 한 50% 정도 시간 단축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 지금 보면 그래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모아갖고 페이션트들의 집단을 만드는데 아무 환자나 다 모아서 훈련시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들이고 그 심근경색 환자들 중에서 재입원을 한 경력이 있는 환자래야만 30일 이내에 그래야만 우리가 기계한테 그 데이터를 줘서 처음 보는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30일 이내에 재입원할 확률이 있냐 없냐를 찾아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코호트라고 하는데 코호트는 특정 기간에 특정 경험을 공유한 사람의 집단이라고 해요. 이것도 다 통계학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이제 우리 기간 동안에 30일 이내에 재입원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을 이제 코호트로 놓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다시 그걸 이제 그 새로운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예측을 하자라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호트의 예가 예를 들면 뭐 제주 지역 코호트, 뭐 25 내지 30세 연령, A 제품 구해자 코호트 이런 식으로 특정 그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을 코호트라고 통계학 용어로 하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코라는 거 이게 라틴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코는 커먼이겠고 호트가 가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가든에 모인 뜰에 모인 사람들 뭐 이런 데 어원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양이 많아갖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데이터를 다 모았습니다. 모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링은 아까 우리가 데이터 특성을 봐서 디시전 트리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모델을 훈련을 시켜서 결과가 나왔는데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일단 모델링을 할 때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를 할 거냐 프리딕티브 어널리시스를 할 거냐인데 제가 여기 정했어요. 그래서 우선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는 우리말로 하면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은행에서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스코어 카드나 뭐 대시보드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 만들고 할 때 설명을 하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개선됐습니다. 좀 더 딱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얘가 뭐 구글 어널리틱스에서 구글에 보면은 그 유튜브 같은 거 얼마나 그 많이 조회가 있었고 그래서
트래픽이 얼마나 있었고 그런 걸 구글이 다 분석해 주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라서 기술이라는 게 테크니컬 분석이 아니라 디스크립티브 서술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현상을 서술해 준다고 해서 기술적 분석이고요. 근데 진단적 분석은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어떤 그 인과관계를 찾아낸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적합한 인력 좀 찾아주세요. 이제 그런 요구가 왔을 때 뭐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찾겠죠. 뭐 과거에 비슷한 프로젝트 경험한 뭐 그런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뭐 경력은 얼마 이상 됐고 뭐 직급은 뭐 어느 정도 직급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걸 뭐 다이오노스틱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그런 이제 그 통계학적인 데이터를 보고 사람이 판단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예를 든 디시전 트리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느 정도 60% 확률로 재입원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거를 판단하자는 거고 처방적 분석은 이걸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위에 말하는 기술적, 진단적, 예측 분석을 조합해서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까지 인간 내시 고찰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건 이제 그 어드밴스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이제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모델을 그러면 우리가 모델이라는 게 이제 디시전 트리 훈련시킨 디시전 트리인데 디시전 트리 모델을 훈련을 시켰어요. 데이터를 막 공급을 해서. 근데 이게 훈련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좀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그냥 막 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그 여기에 보면 이제 accuracy 정확도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 보면 그 렐러티브 코스트는 사실은 저도 이 강의에서 처음 들었는데 이거는 그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 뒤에 이제 다시 정의를 하겠지만 근데 여기 오버롤 accuracy라는 거 하고 sensitivity, specificity 요거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sensitivity는 이 Y accuracy라고 그래서 true 그러니까 이제 보통 머신러닝에서는 true를 yes, true, 일 요 세 가지가 전부 true예요. 그 다음에 표시가 그 다음에 no, no 그 다음에 false 그 다음에 zero 요 세 가지를 전부 false로 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꾸로 또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하네. 포지티브, yes, one, 뭐 y 이게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 true인데 그것을 true로 맞춘 그 확률을 y 중에서 y를 제대로 맞춘 거를 민감도라고 하는데 그걸 sensitivity라고 영어로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되게 골치 아프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y를 y로 맞추는 확률이에요. 스페시피시티는 요거는 특이도라고 그래서 노 중에서 노를 맞춘 확률이에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왜 이름이 이러냐 뭐 이거 뭐 처음에 통계학에서 이런 거를 붙인 사람도 뭐 이유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y 중에서 y를 맞춘 확률, 노 중에서 노를 맞춘 비율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요. 오버롤 애큐리시가 80,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쓰이냐면 편향된 데이터였어요. 왜 편향된 데이터냐? 우리가 지금 그 다루는 데이터는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 환자를 보면 이 환자가 30일 내에 재입원할 확률을 찾으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에 그 코스에 보면 2천 뭐 몇백 개의 그런 케이스를 찾았어요. 그 퇴원했는데 30일 내에 재입원한 레코드를 거의 2,900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3,000개를 이제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진짜 그 재입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퇴원한 다음에 건강을 되찾아서 재입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10%가 재입원을 했다. 그러면은 3,000개 데이터 중에서 300명이 재입원한 환자고 2,700명이 재입원 안 한 환자들이에요.
굉장히 편향된 데이터죠. 스큐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다룰 때에 주의할 점이 대충 기계가 그냥 재입원 안 한다고 해버리잖아요. 그럼 거의 맞아요. 왜 그러냐면 90%가 재입원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확률을 그냥 다 노라고 답을 해버리면 90%의 애큐리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찾아내려는 거는 그 10%밖에 안 되는 그 환자들이 이 사람이 정말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과거의 예를 트레이닝한 데이터의 예를 봐서 이 사람이 입원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고 싶은 건데 전부 그냥 다 안 해버린다고 90%의 확률로 안 해버린다고 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85%의 정확도인데 사실은 재입원한 사람을 재입원했다고 예측한 게 45%밖에 안 돼요. 그리고 97%는 재입원 안 한 사람을 재입원 안 했다고 노라고 맞춘 거예요. 이건 못 쓰죠. 그래서 우리가 파라메타를 조정을 합니다. 그 디시전 트리 뒤에 보면 이제 트리 파라미터 조정하는 데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인 애큐리시가 떨어졌어요. 49%로. 근데 Y를 Y라고 맞춘 거는 97%가 됐어요. 그 대신에 그 노인데 재입원 안 했는데 이 사람 재입원했다고 엉뚱하게 한 게 또 35%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Y는 엄청 맞췄는데 노가 엉망이 된 거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냐?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모델은 전체적으로는 81%가 맞아요. 그런데 센스티 Y를 Y라고 한 거는 68%로 떨어졌고 노를 노로 한 거는 85%가 됐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골라야 돼. 이거는 이제 사람이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는 그 어떤 이제 목적에 맞게 이거를 모델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암 환자를 진단하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합시다. 일단 암이 아닌 사람을 암으로 잘못 진단해서 거기서 재검을 받게 하는 게 낫지, 암인 사람을 암이 아니라고 진단해 갖고 그 사람이 그 암에 걸려 죽으면 그건 큰일 아닙니까? 또 다른 예는 패스워드, 우리가 시큐리티 시스템인데 통과를 그 자동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직원인지 아닌지를 인식한다고 봅시다. 직원인 사람을 직원이 아닌 걸로 인식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직원인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인식해서 통과를 시키면 이거 큰일이거든요. 그런 이제 그 리ኳ이어먼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근데 얘를 거꾸로 신용카드는 우리가 리젝해야 될 사람한테 신용카드 줬다고 해서 큰 문제 되는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차라리 리젝 안 시키고 그래서 그될 사람들을 다 되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고, 요거는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코스트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향된 데이터의 모델 측정 방법인데 이런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그 뒤에 페이지가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좀 처음 보시는 분은 머리 아플 거예요. 앞으로 이런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지나다 보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아시는 게 되는데, 이게 액츄얼 데이터입니다. 액츄얼 데이터라는 게 우리 그 지금 코스로 보면은 30일 내에 재입원을 했냐 안 했냐 하는 우리 레코드 데이터고, 모델의 예측은 이제 디시전 트리가 예측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재입원 했다, 재입원 안 했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진짜 포지티브를 모델이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거를 우리는 트루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노인데 모델이 포지티브라고 트루라고 노를 트루로 잘못 예측한 거를 폴스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액츄얼 데이터는 포지티브 데이터인데 모델이 네거티브라고 잘못 예측했어요. 그거를 폴스 포지티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로 맞게 했어요. 그럼 그 트루 네거티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되게 헷갈리죠. 이게 이제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는, 우리가 정확도는 전체 데이터죠. 이걸 다 합친 거니까 전체 개수분의 트루 포지티브, 트루 진짜로 잘 맞춘 거, 요거하고 요걸 합친 거를 이제 애큐리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전 페이지에 민감도 특이도 나왔지 않습니까? 민감도는 지금 뒤에 좀 말씀드린 트루 포지티브를
트루 포지티브 플러스 폴스 네거티브 분의 트루 포지티브. 그 다음에 특이도라고 하는 거는 스페시피시티는 트루 네거티브 플러스 폴스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요거를 이제 디파이 정의가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의학 쪽에서는 그런 걸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의학 분야가 아닌 다른 일반 그 머신러닝에서는 프리시전이라 하고 리콜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밀도 또 재현율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일반 비의학 분야에서는 이걸 많이 쓰는데 여기서 리콜은 의학 분야에서는 센시티비티라는 거하고 같은 공식입니다. 그런데 프리시전은 좀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안 분야 같은 데서는 이제 포지티브 레이트의 정확성을 많이 볼 거냐 이제 이런 용도에 따라서 요거를 지표를 이렇게 요 내용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요걸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눌 거냐는 걸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그거는 뭐 이걸 외울 필요도 외우는 건 바보고 아 이런 개념이다라고 아시면 뒤에 가서 실제로 자기 분야에서 쓸 때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게 제가 말씀 그거죠. 자 편향된 데이터예요. 전체 데이터는 1000개인데 850개가 폴스 데이터고 그 다음에 뭐 한 100 저기 800 그 뭐 900개, 그래서 900개가 폴스고 100개가 트루인데 얘들이 이제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제대로 100개 중에서 50개는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900개 중에서 850개 정확하게 했는데 분류해 이거 잘못 분류한 거, 잘못 분류한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오버롤 애큐러시는 90%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싶은 Y 애큐러시 그거는 굉장히 떨어지고 뭐 그냥 무조건 다 노라고 하면 통과되니까 그래서 이런 건 못 쓴다. 그다음에 그럼 거꾸로 이제 이게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확도가 50%로 확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트루 값을 찾아내는 능력은 확 향상됐다. 그럼 이걸 채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사실은 굉장히 내용도 복잡하고 뒤에 또 나오는데 ROC 커브라는 게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툭 한마디 한 건데 사실은 그 강사들은 그 공부할 내용이 많은 거거든요. 요게 제 블로그예요. 그 네이버에 요 그 페이지 찾아가 보면은 제가 요거를 사실은 좀 정리를 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여기 뭐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한 게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아 이거 아니다. 여기 요거가 내용이 좋아서 요게 조회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해놨는데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신 드린 내용을 다 정리를 좀 해놨고 요거를 실제 파이썬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뭐 제가 다 짜진 않고 여기 저 카피해서 좀 고쳤지만 해놨고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그 프리시전 리콜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 그다음에 뒤에 이제 ROC 커브라고 또 나올 텐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요 다음에 요 페이지 나오는 게 이제 그 ROC 커브가 나오는데 이 ROC 커브라는 거는 여기 그 말이 복잡해요. 리시버 오퍼레이팅 뭐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하는 약자인데 원래는 그 레이더 상에서 적기 탐지를 위해서 이제 그 나왔던 기법인데 이게 머신러닝에서 이게 그 지금은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폴스 포지티브, 트루 포지티브 그 구분된 거 네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밑에 면적, 이 에어리아가 넓으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정확도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그 트루 포지티브를 찾는 능력은 굉장히 높고 폴스 포지티브를 찾는 능력 그러니까 그 폴스인데 포지티브라고 잘못 인식한 거는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트루를 트루라고 인식한 건 높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가 좁고 이 밑에가 넓으면은 좋은 모델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아까 그 뭐 3,000개의 그 이제 환자 데이터를 모았다고 했는데 그걸 쪼갭니다. 그래서 70%는 트레이닝에 쓰고 30%는 그걸 테스트에 쓰고 아니면 80대 20으로 나누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검증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 제가 한 거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이은상님이 나머지 3주차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디플로이먼트하고 피드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예,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모델 이밸류에이션이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모델이 이제 워킹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이제 실제로 이제 모델을 이제 디플로이 하게 되는데 좀 이제 걱정이 되는 좀 이게 정말 실제 상황에서 잘 워킹을 할까 좀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일부만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테스트 환경에 적용할 수도 뭐 있다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로 말씀하신 그 우열산 신부전하고 뭐 이런 당뇨병 같은 것들을 예로 들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클리닉 스텝에 대한 뭐 교육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결국 디플로이먼트를 하게 되면 저희가 모델을 개발할 때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수집된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그 모델의 결과가 이제 결국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디플로이 한 상태와 예전 개발한 상태 그 상태가 이제 동질성을 유지해야만 저희가 원하는 이제 모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입력하는 데이터에 이제 동질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클리닉 스텝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 데이터가 제대로 모이는지 그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스코어 쪽에 이제 근무하면서 실제 경험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 신용 등급을 산정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학력 같은 이제 뭐 고졸이냐 대졸이냐 같은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하게 되면 이제 고객들이 알게 되겠죠. 이 신용 등급이 자기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대졸이라고 쓰면은 이제 신용 등급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순간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모델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가 모델을 개발할 때는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실제로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 순간, 실제로는 이제 모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을 건데, 실제로 모을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되면, 실제 디플로이먼트를 하게 되었을 때, 저희 모델 결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플로이를 할 때 이제 많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예, 그리고 이제 피드백은 그리고 모델을 이제 정상적으로 디플로이를 하고 나서 모델의 퍼포먼스를 이제 계속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이제 리뷰가 필요하고 또 실제로 이제 그 비즈니스 쪽에서 사용을 한다고 할 때 이제 모델이 뭐 어떻더라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도 해야 되고 퍼포먼스가 안 좋은 경우에도 모델을 수정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 또 그렇게 수정이 된 경우에 다시 또 이제 모델링을 해서 또 다시 디플로이를 하고 또 피드백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예, 결국 저기 데이터 사이언스 메소돌로지는 전체적인 과정인데, 어, 제 경험상으로 지금 피드백에서 이제 모델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사실 비즈니스, 뭐 그 데이터를 100% 이해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델을 다 개발한 후에 그 사용하지 못하는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델에 집어넣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모델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데이터 컬렉션 쪽으로 가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뭐 제가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특정 변수 그 신용 한도를 사용한 모델인데 이 모델을 가지고 신용 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 신용, 신용 한도가 이제 하락함으로써 또 모델이 다시 또 더 안 좋아져서 또 신용 한도가 또 다시 더 하락하는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용 한도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런 그 데이터를 아주 잘 이해하고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예,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에 일단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설명을 너무들 잘하셔서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간략하게 거기 그 노트북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제가 시간이 조금 초과는 됐지만 오늘 몰라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시간은 좀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 이제 그 강의는 메디컬 데이터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우리 이제 노트북의 샘플은 뭐 요리 데이터를 갖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노트북이 쭉 계속 뒤에까지 연관되면서 하는 거는 그 강의에 나와 있었던 것과 똑같은 메소돌로지를 저희가 접근 어널리틱 뭐 어프로치해서 그 접근을 하지만 그 타겟이 전 세계의 그 이제 음식 어떤 그 인그리디언트죠. 그러니까 음식 안에 들어가는 재료, 음식 재료 하고 음식을 쫙 그 메뉴를 그 조리법을 모아갖고 그거를 모아서 어떤 재료가 들어가면 어떤 나라 음식이냐라는 거를 알아맞추는 이제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 코스처럼 이거를 그 왜 이런 이제 이러이러한 성분이 들어가면 그 요리 재료가 들어가면 어느 나라 음식인지로 결정했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디시전 트리 모델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나온 것이 뭐 쌀이 들어갔다고 다 재패니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데 디시전 트리의 특징은 이진 트리입니다. 그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뭐 A, B, C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그 갈래를 할 수도 있지만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는 이게 두 갈래로 예스다 노다 이렇게 나누게 돼 있고 최종적으로 이게 섞이면 안 됩니다. 그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는 마지막 리프에서는 딱 하나만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류가 제대로 된 거지. 이렇게 되면은 분류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기 있지만 이제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의 특징 중에 장점이 몇 안 되는 정말 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화이트 박스 모델이라는 거. 그 대신에 문제는 얘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쌀이 들어갔냐? 그러면은 안 들어갔으면은 아시아 푸드가 아니니까 뭐 일본 음식이 아닐 거고 쌀이 들어갔냐? 그러면 아시아 푸드네. 그럼 와사비가 들어갔냐? 그래서 와사비가 들어갔으면 일본 음식. 이런 식으로 이제 디시전 트리가 로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rom requirement collection.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requirement는 우리가 알았죠. 그 데이터
그 요리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고 어느 나라 음식인지를 알아맞추는 이제 그런 모델 개발인데, 그래서 그 리퀘어먼트를 알았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컬렉션 해야 되겠죠. 어떻게 모으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뭐 연구원 같아요. 안용렬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수만 가지 그 음식 조리법을 긁어냈습니다. 이것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기존에 회사에 있는 DB에서 뭐 이렇게 다운로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회사 안에 없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 돌아다니면서 긁어올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파이썬에서도 다 그런 기능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되니까 나중에 뭐 얘기가 또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막 판다스, PD캔다 이거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당연히 뭐 파이썬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한다라는 거를 그냥 보여준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여기 CSV 파일 사실은 여기 그 이제 리모트를 갖고 오는데, 저는 이제 로컬에다가 세이브를 해서 직접 읽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레시피라고 우리가 이름을 줬죠. 이걸 보고 이렇게 보면 이런 컬럼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화이트 와인, 뭐 쌀, 뭐 이런 것들, 뭐 와사비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헤드라고 5개만 보여준 거, 처음에 첫 줄 5개만 보여준 거고, 뭐 이렇게 안 하고 뭐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57,691개의 음식을 골랐네요. 엄청나게 많이 골랐네. 뭐야. 예.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서술적 그 디스크립티브 뭐 해갖고 데이터를 파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describe, 이름도 describe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우리가 읽은 이 지금 57,000개의 데이터들이 카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이제 프리퀀시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가 다 나와요. 이런 거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쉐입이라는 거는 384개나 되네요. 이쪽 이 컬럼 이쪽 그 음식 그 재료 개수가. 그 다음에 이런 음식 그 이제 조리법은 57,000개를 모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모은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식 재료라는 거고요. 그런 내용을 제가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컬렉션을 했으면 이제 언더스탠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파이썬이고요. 좀 전처럼 똑같이 읽었습니다. 읽고 이것도 이제 첫 번째 5개고 디스크라이브 한 거고 다 통과할게요. 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제 리스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다음번 코스부터 이제 다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런 식으로 그 라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데이터 안에 뭐 리코리스, 브라운 라이스, 뭐 그다음에 소이빈, 간장 같은 건 소이 소스, 소이빈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뒤에 정리하는 내용이 다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이거 하나씩 손으로 결국은 데이터를 보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클렌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봐서 이런 데이터들은 뭐 몇 개가 없으니까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그 최소한 레시피가 그 트레이닝을 시키려면은 한 그 나라별로 50가지 이상은 돼야 되니까 50개 안 되는 거는 제외, 이제 이런 걸 하는 스텝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차피 한번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앞으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배울 랭귀지가 이런 모양이네 라고 했는데 보시면 되는데,
내용이 이게 그냥 그 IBM 이 강사들이 가장 어려운 기법을 다 썼어요. 사실은 이 이상 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기서 이걸 뭐 간단한 그 코딩 같으면은 뭐 하나하나씩 같이 시범 보여가면서 할 텐데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 판다스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테크닉들을 다 하면서 이걸 한번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다 이해하려고 하면 정신 건강에 안 좋으시니까 그냥 가볍게 아 이렇게 생겼네 하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뭐 이걸 지금 드릴다운 해가지고 크게 남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하나가 스킵 됐네. 언더 프레피레이션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할게 맞나? 그 디시전 트리 에러가 안 하네. 이게 지금 제 환경이 뭐가 좀 잘못돼서 이거 이번에도 에러 나면 통과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거 사실 디시전 트리 모양을 내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네, 나왔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생긴 게.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거는 이제 디시전 트리로 요 위에가 여기서 여기 트리 닷 디시전 트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핏이라는 게 트레인 시킨 겁니다. 핏 해갖고 인그리디언트라고 한 게 그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시킨 결과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쿠민이라고 하는 그 음식 재료가 있나 봐요. 그 뭐 양념 같은 걸 텐데 디시전 트리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게 돼 있냐면 여기서 지금 한 거는 네 개 국가 코리아, 한국 음식, 일본 음식, 뭐 차이니즈, 타이, 인디안 음식 다섯 개네요. 이렇게 다섯 개 국가 음식을 알아맞추는 이제 그런 걸로 훈련을 시킨 거고요. 쿠민이라는 재료가 들어가면 2,448개 중에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코리아 음식, 재팬 뭐였죠? 차이니즈, 타이, 인디안, 그러니까 코리아, 재팬, 차이, 타이, 인디안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좀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만약에 쿠민이라는 게 들어갔으면 코리아 음식도 안 들어갔으면 0.5니까 지금 얘는 쿠민이 들어가면 그 1이고 안 들어갔으면 0인데 그걸 중간에 0.5보다 작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0이면 쿠민이 없으면 코리아 음식이 됐을 가능성이 많고 쿠민이 1이잖아요. 0.5보다 작지 않으니까 크죠. 그러면은 코리아 음식일 가능성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두 번째로 딱 내려왔더니 그 볶은 참깨 씨가 없냐 있냐 그거 봐갖고 볶은 참깨 씨가 여기가 이제 true죠. 저기 없으면 그럼 한국 음식일 가능성이 또 433개가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따라가 보니까 요런 조건 그 다음에 실라트론이라는 뭐 음식 재료가 있나 봐요. 요걸 따라가면 요거는 차이니즈 요거는 코리안 그 다음에 요로 가면 이거는 중국 음식 한국 음식 이런 식으로 이제 디시전 트리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면 굉장히 부정확하죠 지금. 왜냐하면 트리 레벨을 하나 둘셋 네 개밖에 안 올라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아까 이걸 네 개가 나온 결과를 아까 우리 그 프리시전 리콜 뭐 하는 것 했으니까 그걸 트루 포지티브 뭐 폴스 포지티브 이걸 이제 평가를 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그 트리 깊이를
뒤에 보면 또 이제 샘플 나올 텐데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트리를 더 늘려서 더 깊이 다시 트레이닝 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더 디테일하게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된다라는 것만 일단 이거는 사실은 코스 3의 메인 토픽은 아니고 이제 거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메소돌로지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어떤 이제 다 통계학에 관련된 것들이라서 뭐 전공하신 분들은 너무 쉬운 내용일 거고 처음 보신 분들은 아주 골머리 아프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보이게 될 텐데 사실은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냥 그 파이썬 랭귀지 가지고 프로그램 몇 번 짜다 보면은 다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아주 익숙하게 될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